1997년 3월 18일 오전 10시 42분,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끝자락에 있던 폐염전 창고에서 첫 번째 비명이 터졌다. 바닷바람이 시멘트 벽 틈으로 들이치고 오래 묵은 소금가루가 눈처럼 날리던 날이었다. 철거업체 인부 박충일은 녹슨 쇠망치를 들고 창고 안쪽 벽에 붙어있던 커다란 옹기 항아리 하나를 깨고 있었다. 항아리는 일반 장독보다 훨씬 컸고 표면에는 하얀 소금기가 굳어 회색 껍질처럼 달라붙어 있었다. 처음에는 젓갈 항아리인 줄 알았다. 이 일대에서 폐염전 창고를 철거하면 썩은 멸치액젓 냄새나 낡은 비닐포대, 녹슨 삽 같은 것이 나오는 일은 흔했다. 그런데 망치가 세 번째로 내려갔을 때 항아리 배가 갈라지며 안쪽에서 젖은 소금 덩어리가 무너져 내렸고 그 속에서 검게 오그라든 손가락 3개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손가락은 소금에 절어 딱딱했지만 사람의 것이었다. 손톱은 누렇게 남아 있었고 마디에는 오래된 반지 자국처럼 눌린 홈이 있었다. 박충일은 처음엔 닭발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가 장갑 낀 손으로 그것을 밀어내려는 순간 손가락 끝이 그의 안전화 앞코에 닿았다. 그 차갑고 가벼운 감촉이 발끝으로 올라오자 그는 목구멍 깊은 곳에서 토하듯 소리를 질렀다. 창고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다른 인부들이 뛰어들어왔고 누군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뒤 바로 입을 틀어막았다. 오래된 창고 안에 깔려있던 침묵이 그 말 한마디로 찢어졌다. 무안경찰서 형사계로 연락이 들어간 것은 11시 6분이었다. 당시 전화 교환을 맡던 여경은 폐창고에서 손가락 같은 것이 나왔다는 신고를 처음에는 장난 전화로 생각했다. 하지만 신고자의 목소리가 너무 말라 있었고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사람들의 욕설과 헛구역질 소리가 너무 현실적이었다. 11시 28분 강태석 형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창고 앞에는 이미 면사무소 직원 2, 파출소 순경 3, 철거 인부 6이 뒤엉켜 있었다. 누군가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린 채 논둑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창고 지붕의 슬레이트는 절반쯤 내려앉아 있었고 문짝은 한쪽 경첩만 남은 채 바람에 끼익 끼익 소리를 냈다. 강태석은 그 소리를 오래 기억했다. 낡은 문이 바람에 밀려 열렸다 닫히는 소리. 염분을 먹은 철제가 비틀리며 내는 낮고 긁히는 소리. 그것은 마치 안에 갇힌 누군가가 손톱으로 문을 긁는 소리처럼 들렸다. 건드린 건 어디까지입니까? 강태석이 묻자 박춘길은 창고 안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의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강태석은 하얀 면장갑 위에 고무장갑을 덮겼다. 그 시절 현장은 지금처럼 매끄럽지 않았다. 감식반이 오기 전까지 형사들이 줄을 치고 사진기자가 필름 카메라로 현장을 찍고 파출소 순경이 사람들을 밀어내는 시기였다. 디지털 화면도 실시간 분석도 없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어두운 창고 안은 잠깐씩 하얗게 죽었다가 다시 젖은 회사액으로 돌아왔다. 항아리는 하나가 아니었다. 처음 깨진 항아리 뒤쪽, 합판으로 덧댄 가짜 벽을 뜯어내자 거대한 옹기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모두 12개였다. 높이는 성인 남자의 가슴께까지 올라왔고 뚜껑 위에는 굵은 못과 녹슨 철사가 여러 겹 감겨 있었다. 항아리마다 흰 광목천이 묶여 있었고 그 천 위에는 붓글씨로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흘째 새벽에 부활하리라. 강태석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등줄기에서 차가운 것이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다. 사이비 종교, 집단 자살, 언론이 좋아할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떠올랐다. 하지만 현장은 그런 단어들보다 훨씬 더 축축하고 더럽고 조용했다. 항아리들이 너무 반듯하게 서 있었다. 누군가 오래전에 아주 침착하게 사람들을 담고 소금을 채우고 뚜껑을 덮은 뒤 못을 박은 것처럼.
열지 마. 감식 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 그가 말했지만 이미 늦은 부분이 있었다. 첫 번째 항아리는 깨졌고 안에서 나온 소금과 신체 일부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소금은 눈처럼 희지 않았다. 회색과 갈색이 섞여 있었고 군데군데 검붉은 얼룩이 말라붙어 있었다. 창고 안에는 썩은 냄새라기보다 낡은 젓갈독, 습한 콘크리트, 오래된 피, 곰팡이, 그리고 마른 소금가루가 뒤섞인 묘한 냄새가 떠돌았다. 냄새가 목구멍에 달라붙었다. 강태석은 담배 생각이 났지만 피우지 않았다. 이 냄새 위에 담배 냄새를 얹으면 영영 잊지 못할 것 같았다. 낮 12시 20분 전남지방경찰청 감식반이 도착했다. 창고 주변에는 노란 폴리스 라인이 둘러졌고 면소재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멀찍이 서서 수군거렸다. 부활교라더라. 여기 전에 이상한 사람들이 살았잖아. 밤마다 북치고 찬송 같은 거 했다며. 교주가 병 고친다고 했다더만. 말들은 바람을 타고 창고까지 흘러들어왔다. 강태석은 그 말들이 싫었다. 사건이 이름을 갖기도 전에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붙이고 있었다. 감식반이 두 번째 항아리 뚜껑을 열었다. 못은 안쪽에서 박힌 것이 아니었다. 바깥에서 박혀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이상했다. 스스로 항아리 안에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바깥에서 뚜껑을 못질할 수 있는가? 물론 집단의식이라면 누군가 마지막에 닫았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12개 모두 같은 방식이었다. 뚜껑은 누군가 밖에서 눌러 닫고 철사를 감고 못을 박았다. 아주 성실하게, 아주 오래 걸렸을 방식으로. 항아리 안에는 앉은 자세로 굳은 시신이 있었다. 무릎은 가슴 쪽으로 접혀 있었고 양팔은 몸 앞으로 묶인 듯 모여 있었다. 소금이 몸 전체를 덮고 있어 표정은 바로 보이지 않았다. 감식반장이 나무 주걱으로 소금을 조금씩 걷어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형광등은 들어오지 않았다. 천장에 매달린 낡은 전선은 끊어져 있었고 대신 경찰이 세운 할로겐 작업등이 항아리 안을 비췄다. 그 빛 아래에서 소금가루가 먼지처럼 떠다녔다. 순간 시신의 입가가 드러났다. 입은 열려 있었다. 마치 마지막 숨을 들이마시려 했던 것처럼. 자살로 보기엔 손목 상태가 이상합니다. 감식반장이 낮게 말했다. 강태석은 가까이 다가갔다. 시신의 손목 주변에는 끈이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오래되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양손이 자유로웠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세 번째, 네 번째 항아리에서도 비슷한 흔적이 나왔다. 어떤 시신은 목 주변에 광목천 조각이 붙어 있었고 어떤 시신은 손가락 사이에 짧은 머리카락이 엉겨 있었다. 그때마다 창고 안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갔다. 집단 자살이라는 말은 아직 누구 입에서도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 단어는 점점 창고 바닥 아래로 가라앉고 있었다. 항아리들이 열릴수록 이름 없는 시신들이 늘어났다. 남자, 여자, 노인, 중년. 옷차림은 대체로 낡았다. 회색 바지, 꽃무늬 몸빼, 남색 점퍼, 흰 러닝 셔츠, 털실 조끼. 일부는 같은 모양의 작은 나무패를 목에 걸고 있었다. 나무패에는 붉은 글씨로 숫자가 적혀 있었다. 3번, 7번, 11번. 그것은 신도번호처럼 보였다. 강태석은 그 번호들이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이름이 사라진 자리에는 숫자가 남았다. 누군가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미 물건처럼 분류되어 있었던 것이다. 창고 사무실은 더 이상 사무실이라고 부르기 어려웠다. 책상 하나, 낡은 철제 캐비닛, 석유난로, 깨진 유리컵, 곰팡이 핀 방석들이 있었다. 벽에는 새빛 부활호해라는 글씨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다. 그 아래에는 교주로 보이는 남자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다. 마른 얼굴, 움푹 들어간 눈, 길게 기른 머리, 검은 양복. 사진 밑에는 붓글씨로 백규진 선생이라고 적혀 있었다. 책상 서랍에서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 3개와 설교 노트, 신도 명부,
헌금 장부가 나왔다. 카세트 테이프 겉면에는 파란 볼펜으로 날짜가 적혀 있었다. 1. 강태석은 테이프를 집어들었다. 플라스틱 케이스 안쪽에는 소금 가루가 들어가 있었다. 누군가 이것을 일부러 남겼을까? 아니면 너무 급해서 챙기지 못했을까? 그는 그 자리에서 테이프를 틀 수 없었다. 감식반이 증거 봉투에 넣었다. 하지만 테이프 케이스 안쪽에 끼워진 종이 한 장은 바로 볼 수 있었다. 찬송가 가사처럼 보였지만 내용은 기묘했다. 소금은 썩음을 막고 썩지 않는 육은 새벽에 일어난다. 물이 아닌 소금으로 씻긴 자는 다시 문을 열고 나온다. 세상이 우리를 죽었다 부를 때 우리는 이미 깨어 있다. 강태석은 종이를 다시 접어 봉투에 넣었다. 문장은 종교적 광기처럼 보였지만 너무 정돈되어 있었다. 미친 사람이 급히 쓴 글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읽히기 위해 준비된 문장 같았다. 그는 그런 준비성이 싫었다. 사람을 죽이는 일보다 죽음에 의미를 붙이는 일이 더 끔찍할 때가 있었다. 오후 2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항아리가 열렸다. 그 항아리에는 다른 항아리보다 굵은 철사가 감겨 있었고 광목천에는 붉은 먹으로 첫 씨앗이라고 적혀 있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항아리가 교주의 것이라고 생각했다. 신도들을 죽음으로 이끈 자가 마지막에 자신도 항아리 속으로 들어갔다. 언론이 좋아할 결말이었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사건을 이해하고 싶어 한다. 미친 교주, 미친 신도들, 집단 광신, 비극적 종말. 설명은 간단했고 간단한 설명은 늘 사람을 안심시켰다. 뚜껑이 열리자 항아리 안쪽에서 검은 양복이 먼저 보였다. 다른 시신들과 달리 비교적 단정한 차림이었다. 목에는 나무패 대신 작은 금속 십자가가 걸려 있었고 오른손 약지에는 은색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반지 안쪽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BGJ, 백규진.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 파출소장은 바로 중얼거렸다. 교주 맞네, 저놈이네. 강태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시신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다. 반지는 이상하게 헐거워 보였다. 손가락 뼈가 반지를 꽉 채우지 못했다. 오래된 시신이라 살이 빠져서 그럴 수도 있었다. 그러나 강태석은 뭔가가 맞지 않는다고 느꼈다. 교주 사진 속 백규진의 손은 길고 마른 손이었다. 설교 노트 사이에 끼워진 사진 한 장에도 그의 손이 찍혀 있었다. 검지와 중지가 유난히 길었다. 그런데 항아리 속 남자의 손은 짧고 두꺼웠다. 특히 새끼손가락이 거의 구부러진 채 굳어 있었다. 오래전 부러졌던 흔적처럼 보였다. 이 사람 치과 기록부터 확인해야겠습니다. 강태석이 말하자 파출소장이 얼굴을 찌푸렸다. 형사님, 지금 상황 보시면 모르겠습니까? 교주가 신도들 데리고 죽은 거 아닙니까? 반지도 있고 옷도 있고. 반지는 빼서 끼울 수 있습니다. 창고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파출소장은 입술을 다물었다. 그는 기분 나쁘다는 듯 고개를 돌렸고 감식반장은 말없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플래시가 터졌다. 항아리 속 남자의 손이 하얗게 떠올랐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내려앉았다. 그날 저녁 지역 방송국 카메라가 창고 앞에 도착했다. 기자들은 전남 무한폐염전서 사이비 종교집단 변사체 발견이라는 문장을 반복했다. 신문사 사진기자는 창고 지붕과 폴리스라인, 멀리서 울고 있는 유족처럼 보이는 사람을 찍었다. 아직 유족인지 아닌지도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은 사건보다 먼저 그림을 만들었다. 교주, 광신, 부활, 소금 항아리, 12구의 시신. 그 단어들은 너무 강렬해서 다른 질문들을 밀어냈다. 왜 항아리는 밖에서 잠겨 있었나? 왜 일부 시신의 손목에 묶인 흔적이 있었나? 왜 사망 추정일과 마지막 예배 날짜가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나? 왜 교주로 보이는 시신의 손은 사진 속 손과 달랐나? 강태석은 밤 9시가 넘어 경찰서로 돌아왔다.
그의 코트에는 소금 냄새가 배어 있었다. 아무리 털어도 빠지지 않았다. 형사계 사무실에는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고 잿더리에는 꽁초가 수북했다. 누군가 컵라면 물을 붓고 있었지만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그는 증거 봉투에 든 카세트 테이프를 바라보다가 낡은 재생기를 꺼냈다. 테이프를 넣고 버튼을 눌렀다. 끼익 하는 기계음 뒤로 잡음이 길게 흐르더니 남자의 목소리가 나왔다. 두려워하지 말라. 육은 소금 안에서 잠들고 혼은 새벽을 기다린다. 백규진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설교였다. 낮고 느리고 이상하게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강태석은 볼륨을 조금 올렸다. 뒤편에서 사람들이 훌쩍이는 소리, 옷이 스치는 소리,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설교사의 빈틈에서 다른 목소리가 섞여 나왔다. 처음에는 잡음인 줄 알았다. 그는 테이프를 되감았다. 다시 들었다. 또 되감았다. 세 번째 들었을 때 그는 손을 멈췄다. 문 닫아. 아주 낮은 여자 목소리였다. 그 뒤로 둔탁한 소리, 무언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이어졌다. 강태석은 재생기를 멈추지 못했다. 테이프는 계속 돌았다. 설교는 다시 커졌고 백규진의 목소리가 부활과 새벽과 선택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목소리 아래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게 누군가 울먹이며 말했다. 선생님은 어디 계십니까? 강태석은 그 자리에서 굳었다. 방 안의 형광등이 한 번 깜빡였다. 재생기 안에서 테이프가 마른 벌레처럼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다시 되감았다. 같은 문장이 또 나왔다. 선생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문장이 사실이라면 마지막 예배가 녹음되던 순간 백규진은 그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었다. 적어도 누군가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신도들이 항아리 속에 들어가기 전 교주가 이미 사라졌다면 창고에서 발견된 마지막 시신은 누구란 말인가. 그때 형사계 전화기가 울렸다. 밤 9시 37분이었다. 막내 형사가 수화기를 들었다가 강태석 쪽을 돌아봤다. 강 형사님, 해제 버스터미널 매점 아주머니라는데요. 오늘 뉴스 보고 전화했답니다. 백규진이라는 사람 본 적 있다고 합니다. 강태석은 천천히 수화기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 여자의 숨소리가 들렸다. 오래 참다 겨우 꺼낸 사람의 숨이었다. 형사님, 나 그 사람 알아요. 그 교주라는 사람. 죽었다고 나오던데요. 여자는 잠깐 말을 끊었다. 뒤에서 텔레비전 뉴스 소리가 작게 들렸다. 그 사람, 2월 28일 새벽에 버스 탔어요. 검은 가방 들고. 목포 가는 첫 차요. 강태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무실 안의 공기가 갑자기 소금창고처럼 차가워졌다.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동전을 바꿔달라고 했거든요. 공중전화해야 한다고. 그런데 이상한 건 여자는 다시 숨을 삼켰다. 그 사람 손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해제 버스터미널 매점 여자의 이름은 임복래였다. 쉰을 간 넘긴 여자로 새벽 첫차 손님들의 컵커피와 바카스, 담배 한 갑, 신문 한 부를 팔며 15년 넘게 터미널 한쪽을 지키고 있었다. 강태석은 다음 날 새벽 5시 20분, 아직 하늘이 완전히 밝지 않은 시간에 터미널로 향했다. 무안경찰서에서 해제까지 이어지는 국도는 밤새 내린 비로 검게 젖어 있었고 논둑마다 물 한 개가 낮게 깔려 있었다. 순찰차 앞유리에 염분 섞인 바람이 들러붙었다. 라디오에서는 IMF 구제금융인이 부도 업체니 하는 말들이 흘러나왔지만 강태석의 귀에는 전날 밤 테이프 속 문장만 계속 맴돌았다. 선생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말은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누군가가 남긴 균열이었다. 터미널은 작았다. 대합실 안쪽에는 오래된 난로와 플라스틱 의자, 몇 줄, 벽에 붙은 버스 시간표, 손때 묻은 공중전화 2대가 있었다. 바닥의 회색 타일 사이에는 검은 때가 끼어 있었고 매점 유리창에는 컵라면, 껌, 양갱, 말보로와 디스 담배가 빽빽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임복래는
전날 뉴스에서 본 소금창고 사진을 신문 한 면으로 다시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석의 경찰 신분증을 보자마자 신문을 접었지만 손끝은 이미 떨리고 있었다. 그 사람 꼭 귀신처럼 웃었어요. 그녀의 첫 마디였다. 강태석은 수첩을 폈다. 날짜, 시간, 날씨, 목격 위치. 모든 것은 종이에 붙잡아 두어야 했다. 기억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자꾸 모양이 바뀌었다. 그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2월 28일 새벽 몇 시쯤이었습니까? 첫 차 타기 전이었으니 5시 조금 넘었을 거예요. 목포 가는 첫 차가 5시 30분이었거든요. 비는 안 왔고 바람만 세게 불었어요. 그 사람 검은 가방 하나 들고 왔어요. 양복 입고 머리는 뒤로 넘기고 뉴스에 나온 사진하고 똑같았어요. 아니, 사진보다 더 말랐어요. 혼자였습니까? 임봉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매점 밖 유리문이 바람에 조금 흔들렸다. 멀리서 버스 엔진이 낮게 울었다. 혼자 들어왔는데 밖에는 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합실 문 앞에 서 있다가 바로 사라졌어요.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못 봤어요. 회색 점퍼만 기억나요. 피는 어디에 묻어 있었습니까? 오른손요. 손등하고 손톱 밑에. 그 사람이 100원짜리 동전으로 바꿔달라고 1000원짜리를 내밀었는데 지폐 모서리에 갈색 얼룩이 있었어요. 처음엔 흙인 줄 알았는데 냄새가 좀... 소의 냄새랄까. 내가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손을 주머니에 넣더라고요. 강태석은 공중전화 쪽을 바라보았다. 2대 중 하나는 수화기 줄이 늘어져 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누군가 붙여놓은 고장자즘이라는 종이가 낡은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백규진이 정말 그곳에서 전화를 걸었다면 수신처를 확인하는 건 쉽지 않았다. 당시 공중전화 기록은 세밀하게 남지 않았다. 하지만 터미널 매점의 기억, 첫차 승차권, 운전기사의 증언은 남아있을 수 있었다. 그는 임봉래에게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다. 백규진의 교단 사진, 신도 명부에서 나온 얼굴들, 그리고 항아리 속 마지막 시신의 현장 사진은 직접 보여주지 않았다. 그녀는 백규진 사진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이 사람이에요. 틀림없어요. 혹시 이 남자는요? 강태석은 다른 사진 하나를 내밀었다. 남호철. 신도명부 4번, 42살. 전남 한평 출신. 직업란에는 자벽이라고 적혀 있었다. 사진 속 남자는 얼굴이 넓고 손이 짧아 보였다. 임봉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본 적 없어요. 강태석은 수첩을 덮지 않았다. 아직 더 물어야 했다. 왜 어젯밤에야 전화하셨습니까? 2월 28일 이후에도 실종 신고나 수상한 소문이 있었을 텐데요. 임봉래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매점 안쪽 라디오 볼륨을 줄였다. 대합실에는 2 사람밖에 없었다. 그래도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날 낮에 파출소에서 사람이 왔어요. 누가요? 윤 소장님요. 윤동식 소장. 여기 매점에도 자주 왔어요. 담배 사러. 그날 낮에 와서 묻더라고요. 혹시 새벽에 이상한 사람 못 봤냐고. 내가 검은 양복 남자 얘기했더니 그 사람은 교회 사람이니 헛소문 내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목을 한번 삼켰다. 말하면 장사하기 힘들어진다고 했어요. 요즘 동네 뒤숭숭한데 쓸데없이 일 키우지 말라고. 강태석은 펜 끝을 멈췄다. 파출소장이 사건 발생 전후로 목격자를 먼저 찾아다녔다. 그리고 입을 막았다. 단순히 귀찮은 일을 피하려 한 것일 수도 있었다. 시골 파출소에서는 이상한 종교 집단 문제를 외부로 키우기 싫어했을 수 있다. 그러나 백규진이 살아서 터미널을 지나간 바로 그날, 그 사실을 알고도 덮었다면 의미는 달라졌다. 경찰서로 돌아온 뒤 시신 신원 확인 작업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항아리에서 나온 시신은 모두 12구였고 그중 8구는 창고 사무실에서 발견된 신도 명부와 유류품으로 비교적 빠르게 추정 신원이 붙었다. 이름이 붙는 순간 시신은 더 이상 숫자가 아니었다. 3번은 순천에서 식당 일을 하다 도망치듯 교단에 들어온 기목자였다. 7번은
목포에서 작은 문구점을 하다 부도를 맞은 박문식이었다. 11번은 광주에서 딸과 연락을 끊고 내려왔다는 이정래였다. 그들은 모두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배우자였고 누군가가 마지막까지 미워했거나 기다렸던 사람들이었다. 강태석은 유류품 봉투들을 하나씩 들춰보았다. 낡은 주민등록증, 손때 묻은 통장, 인감도장, 약봉지, 작은 성경책, 이름이 지워진 가족사진. 한 여자의 지갑 속에는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이 들어있었다. 아이는 꽃다발을 들고 웃고 있었고 뒷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 빨리 와라고 적혀 있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강태석은 잠시 손을 멈췄다. 사건 현장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시신의 모양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죽기 전까지 삶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들이었다. 컵라면, 영수증, 버스표, 감기약 봉투, 다른 양말. 그런 것들이 뼈보다 더 오래 사람을 붙잡았다. 부검은 목포의 한 대학병원 법의학실에서 진행됐다. 1997년의 법의학은 지금처럼 빠르지 않았다. 모든 것이 시간이 걸렸다. 혈액도, 조직도, 치아 대조도, 가족 확인도. 하지만 부검의 최명화는 첫날 오후 강태석을 따로 불렀다. 법의학실 복대는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물걸레 냄새가 섞여 있었고 천장의 형광등은 차갑게 떨렸다. 최명화는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리고 담배를 찾다가 병원 아니라는 사실을 떠올린 듯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이거 집단 자살로 밀면 나중에 골치 아파집니다. 이유가 뭡니까? 적어도 내구는 항아리 안에서 죽은 게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폐 안에 소금가루가 거의 없어요. 살아서 항아리 안에 들어가 소금에 묻혔다면 호흡하면서 일부라도 들어갔을 텐데 반응이 약합니다. 사후에 넣었거나 거의 죽어가는 상태에서 넣었을 겁니다. 약물은요? 위 내용물에서 수면제 계열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확정은 기다려야 하지만 냄새와 잔류물로 봐서는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세구는 구토 흔적이 있습니다. 억지로 먹였든 의식이라는 이름으로 마시게 했든. 강태석은 부검대 위에 놓인 광목천 조각을 보았다. 목 주변에서 나온 것이었다. 천은 소금과 체액에 절어 딱딱했고 한쪽 끝에는 매듭 흔적이 남아 있었다. 목 졸림입니까? 몇 구는 그렇다고 봅니다. 다만 소금에 절여져 보존 상태가 이상하게 남아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살해 방식이 하나가 아닐 수 있어요. 약을 먹이고 묻고 일부는 질식시키고 일부는 항아리 안에서 버틴 것 같습니다. 버텼다는 건 최명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금속 트레이 위에 손톱 표본을 가리켰다. 손톱 밑에는 옹기 표면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미세한 흑빛 입자와 붉은 섬유가 끼어 있었다. 안쪽에서 긁은 흔적이 있습니다. 항아리 안벽에 손톱 자국도 있고요. 전부는 아니지만 몇 명은 뚜껑이 닫힌 뒤에도 살아 있었습니다. 강태석은 속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소금 한가리 안, 빛도 공기도 없는 좁은 공간, 몸을 접은 채 깨어났을 사람들. 입 안으로 밀려드는 소금, 묶인 손목, 위에서 눌린 뚜껑, 밖에서 박히는 못소리. 그는 현장에서 들었던 끼익거리던 문소리를 다시 떠올렸다. 그것은 문이 아니라 항아리 안에서 누군가 긁었을 소리였을지도 모른다. 경찰서 취조실에 첫 번째로 불려온 사람은 한서연이었다. 명부에는 9번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항아리 안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유일한 신도였다. 나이는 29, 광주에서 미용실 보조로 일하다. 1996년 여름 새빛 부활회에 들어갔고 1997년 2월 중순교단을 빠져나왔다고 했다. 그녀는 경찰서 의자에 앉자마자 양손을 무릎 아래로 숨겼다. 손톱이 거의 없었다. 물어뜯은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다. 왜 나왔습니까? 강태석의 질문에 한서연은 한참 동안 바닥만 보았다. 취조실 형광등이 그녀의 얼굴을 희게 눌렀다. 밖에서는 타자기 두드리는 소리와 전화벨 소리,
누군가 욕하는 소리가 섞여 들렸다. 무서워서요. 뭐가 무서웠습니까? 교주 백규진입니까? 그녀는 고개를 아주 작게 저었다. 처음엔 선생님이 무서웠어요. 나중엔 총무님이 더 무서웠어요. 총무라면 오명숙? 한서연은 이름을 듣자 어깨를 움츠렸다. 오명숙. 신도 명부에는 총무 겸 생활 책임자로 적혀 있었다. 46살 목포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한 이력이 있었고 새빛 부활회에 들어온 뒤에는 신도들의 약과 식사, 헌금 장부를 관리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장부 대부분이 그녀의 글씨로 작성되어 있었다. 오명숙이 뭘 했습니까? 밤마다 약을 줬어요. 잠자로는 물이라고 했어요. 몸 안에 썩은 피를 가라앉히는 거라고. 안 마시면 새벽 기도 때 이름을 불렀어요. 사람들 앞에서 죄를 말하게 했어요. 빚진 죄, 남편 버린 죄, 자식 두고 온 죄, 도망친 죄. 한서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마지막 예배 전날도 약을 돌렸습니까?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그 전에 도망쳤어요. 그런데 같이 있던 언니가 말했어요. 이번엔 진짜로 잠드는 거래. 사흘만 자면 새 몸으로 나온대. 그 말을 듣고 이상해서 나왔어요. 밤에 창고 뒤쪽 창문으로 기어 나왔어요. 백규진은 그때 창고에 있었습니까? 한서연은 처음으로 강태석을 똑바로 보았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오래 참은 말이 있었다. 없었어요. 취조실 안의 공기가 멈췄다. 확실합니까? 2월 26일 저녁부터 안 보였어요. 총무님이 선생님은 상의도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무실 안쪽 방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긴 했어요. 선생님 목소리 같았는데 이상했어요. 계속 같은 말만 반복됐어요. 같은 말? 두려워하지 말라. 육은 소금 안에서 잠들고. 강태석은 테이프 속 설교 문장을 떠올렸다. 녹음이었군. 한서연은 눈을 감았다. 예배 때 선생님 목소리는 카세트에서 나왔어요. 스피커를 창고 천장에 매달아 놓고 틀었어요. 사람들은 울면서 절했어요. 다들 선생님이 안쪽 방에 계신 줄 알았어요. 그 말은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다. 신도들이 들은 마지막 설교는 생방이 아니었다. 녹음이었다. 백규진은 현장에 없었고 누군가 그의 목소리를 틀어놓은 채 사람들을 한가리로 몰아넣었다. 그것이 교주의 계획이었는지 아니면 교주마저 속인 누군가의 계획이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강태석은 증거실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다시 들었다. 이번에는 낡은 이어폰을 꽂고 볼륨을 최대한 올렸다. 잡음 사이로 백규진의 설교가 흘렀고 그 아래에서 희미한 생활 소음들이 살아났다. 바닥이 삐걱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여자의 낮은 지시, 누군가 기침하다가 막히는 소리. 그는 테이프를 여러 번 되감으며 잡음 사이의 말을 노트에 적었다. 문 닫아. 빨리 눕혀. 천 더 가져와. 그리고 거의 끝부분, 설교가 잠시 끊기는 순간 아주 낮고 다급한 목소리가 스쳤다. 총무님, 아직 숨 쉽니다. 강태석은 그대로 멈췄다. 이어폰 안에서 테이프가 계속 돌아갔다. 그 말 뒤에 곧바로 둔탁한 소리가 났다. 무언가가 나무 바닥에 세게 부딪히는 소리였다.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 낮고 차갑고 이상할 만큼 침착한 목소리. 소금 더 부어. 강태석은 이어폰을 빼지 못했다. 경찰서 밖으로 새벽 바람이 창문을 때리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신도 명부를 내려다보았다. 이름들 옆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고 숫자 옆에는 헌금액, 가족관계, 병력, 빚의 규모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사람들은 신앙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약점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그때 그는 장부 마지막 장에 접힌 부분을 발견했다. 종이가 소금기에 젖었다 말라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펼치자 안쪽에 작은 글씨가 나타났다.
오명숙의 둥근 글씨였다. 강태석은 오래도록 그 문장을 바라보았다. 항아리 속 마지막 시신이 백규진이 아니라 남호철이라면 교주는 도망친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말처럼 교주 몫은 정말 따로 처리된 것인가? 그 순간 증거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강태석이 고개를 들자 불투명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리고 문틈 아래로 흰 봉투 하나가 조용히 밀려 들어왔다. 봉투 겉면에는 볼펜으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증거실 문틈 아래로 밀려 들어온 흰 봉투는 너무 깨끗했다. 소금 창고에서 나온 물건들은 모두 축축하고 누렇게 변해 있었고 경찰서 책상 위의 서류들마저 담배 연기와 커피 자국에 절어 있었는데 그 봉투만은 막 문방구에서 산 것처럼 빳빳했다. 강태석은 한동안 그것을 집어들지 않았다. 유리창 너머 복대는 이미 아무도 없었다. 발소리는 사라졌고 형사계 사무실 쪽에서는 누군가 타자기를 두드리는 소리만 끊어질 듯 이어졌다. 그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복도 끝에는 꺼지기 직전의 형광등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바닥에는 빗물 자국 같은 검은 발자국이 두세 개 남아 있었다. 그 발자국은 계단 쪽으로 이어지다 끊겼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과 버스 승차권 반쪽이 들어 있었다. 사진은 흐릿한 흑백 즉석 사진이었다. 터미널 대합실 모서리에서 찍힌 듯했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공중전화 앞에 서 있었다. 얼굴은 절반쯤 그림자에 잠겼지만 머리를 뒤로 넘긴 모습과 마른 턱선은 백규진을 떠올리게 했다. 남자의 오른손은 수화기를 잡고 있었고 손등에는 검은 얼룩이 묻어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강태석은 승차권을 뒤집었다. 해제해서 목포. 날짜는 1997년 2월 28일. 새벽 첫 차. 잉크가 번져 있었지만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그날 밤 곧바로 임봉례를 다시 찾아갔고 터미널 직원과 버스기사까지 불러 확인했지만 사진을 찍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나오지 않았다. 매점 옆에는 당시 동네 사진관에서 붙여놓은 즉석사진 홍보 스티커가 있었고 터미널을 오가는 사람들 중 누군가 장난처럼 찍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왜 그 사진이 경찰서 증거실 문틈 아래로 들어왔는지는 설명되지 않았다. 수사는 그때부터 이상한 방향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현장 증거는 살인을 가리켰지만 위에서는 조심하라는 말이 내려왔다. 사입이 종교 집단 변사 사건으로 정리해도 충분하다. 유족 확인부터 끝내라. 괜히 마을 사람들 들쑤시면 지역신문이 더 물어뜯는다. 그해 겨울부터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기업 부도와 실직자, 금 모으기 운동 이야기가 매일같이 흘러나왔고 작은 경찰서의 오래된 사건 하나는 서류 더미 속으로 밀려나기 쉬웠다. 죽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붙기도 전에 세상은 살아남은 사람들의 빚과 밥그릇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백규진의 행방은 잡히지 않았다. 목포 첫 차를 탔다는 증언은 있었지만 목포에서 내렸다는 확실한 목격자는 없었다. 터미널 근처 여인숙 몇 곳을 뒤졌지만 빈손이었다. 항구 쪽 인력사무소에서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 백규진의 가족관계는 흐릿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신의 대리인처럼 말했지만 서류 위에서는 연기처럼 흩어지는 인간이었다. 이름은 있었고 사진은 있었고 목소리는 테이프에 남아 있었지만 정작 그의 몸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지막 항아리의 시신은 임시로 백규진으로 처리됐다. 반지, 옷, 신도들의 증언, 현장의 상징성. 그것들은 모두 행정상 결론을 내리기 쉬운 증거들이었다. 강태석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치과 기록 확인은 벽에 부딪혔다. 백규진이 다녔다는 목포의 작은 치과는 이미 문을 닫았고 원장은 서울로 올라갔다고 했다. 남호철의 치과 기록 역시 쉽게 나오지 않았다.
가족은 그를 오래전에 호적에서 지우다시피 했고 신원 확인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 인간 죽었든 살았든 우리랑 상관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죽은 사람의 진실은 때때로 산 사람들의 피로감보다 힘이 약했다. 그렇게 사건은 덮였다. 정확히 말하면 아무도 덮었다고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덮였다. 파일은 형사계 캐비닛 맨 아래 칸으로 내려갔고 세빛부활회라는 이름은 지역신문 사회면에서 사흘쯤 떠돌다 사라졌다. 방송은 그릇된 신앙이 낳은 비극이라는 자막을 달았고 전문가들은 집단 심리와 종말론을 설명했다. 사람들은 소금 항아리 이야기를 무서운 괴담처럼 소비했다. 아이들은 밤에 폐염전 창고 근처에 가면 항아리 긁는 소리가 들린다고 수군거렸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그 소문마저 염전 바람 속에서 달아 없어졌다. 강태석은 그 사건 이후 광주로 한번 전보됐다가 다시 전남청 강력계로 올라갔다. 계급도 조금 올랐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다. 그는 여러 사건을 맡았다. 다방 여종업원 살인, 보험금을 노린 방화, 항구 술집 칼부림, 가족 실종 신고로 시작된 암매장 사건. 그러나 어떤 현장을 가도 오래된 소금 냄새가 불쑥 코끝에 살아났다. 특히 겨울 새벽 젖은 콘크리트 바닥에 형광등이 비칠 때면 그는 무한 창고 안에 12항아리를 떠올렸다. 그 항아리들은 끝내 닫히지 않았다. 문서상 종결됐을 뿐 그의 머릿속에서는 계속 뚜껑이 반쯤 열린 차에 남아있었다. 2003년 9월 4일 전남청 강력계로 갈색 우편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없었다. 우표는 목포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었고 봉투 모서리에는 소금 가루처럼 보이는 흰 가루가 조금 묻어 있었다. 강태석은 봉투를 보는 순간 몸이 먼저 기억했다. 빳빳한 봉투, 이름 없는 문장, 누군가가 너무 늦게 내민 손. 그는 칼로 봉투 윗부분을 조심스럽게 갈랐다. 안에는 카세트 테이프 복사본 하나, 염전 토지 매매 계약서, 사본 여러 장, 낡은 신도 명부 일부, 그리고 흰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종이에는 검은 볼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강태석은 그 문장을 읽고도 바로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한동안 봉투 안을 다시 확인했다. 손끝이 식어갔다. 6해 전 그가 붙잡지 못한 문장이 같은 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백규진은 아직 살아있다. 백규진은 항아리에 없었다. 두 문장은 서로 다른 듯했지만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마지막 항아리 속 남자는 교주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6해 동안 모두가 죽었다고 믿은 백규진은 어디 있었는가? 살아있다면 왜 나타나지 않았고 죽었다면 누가 그의 죽음을 따로 숨겼는가? 테이프부터 틀었다. 복사본이라 음질은 더 나빴지만 원본에서 잡음처럼 들렸던 배경음이 오히려 조금 또렷하게 올라와 있었다. 백규진의 설교는 같았다. 두려워하지 말라. 육은 소금 안에서 잠들고. 그러나 그 아래 6해. 전 강태석이 몇 번이고 되감아 들었던 문장 뒤에 이어지는 말이 더 길게 남아 있었다. 총무님, 아직 숨 쉽니다. 둔탁한 소리. 소금 더 부어. 그리고 아주 작게 남자의 숨찬 목소리가 뒤따랐다. 장씨, 약속이 다르잖아. 강태석은 테이프를 멈췄다. 장씨. 그때까지 사건 기록 속에서 장씨는 한 명뿐이었다. 폐염전 창고와 주변 토지를 소유했던 장석필. 그는 1997년 당시 창고를 세빛부활회에 월세로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종교인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빌려줬다. 안에서 뭘 하는지는 몰랐다. 그는 뚱뚱하고 느린 말투의 남자였고 조사 내내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당시에는 그를 깊이 파고들지 못했다. 창고 주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살인을 입증할 수는 없었고 마을 사람들은 장석필에 대해 입을 닫았다. 염전 일대에서 그의 돈을 빌리지 않은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매매계약서 사본들은 더 노골적이었다. 1997년 1월부터 2월 사이 세빛부활회 신도 몇 명의 명의로
작은 땅과 집이 처분되었고 그 돈의 일부가 백규진 개인 계좌가 아닌 장석필이 운영하던 염전회사 계좌로 흘러들어갔다. 일부 계약서에는 신도들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서명은 어딘가 비슷했다. 둥글고 단정한 글씨. 강태석은 오래전 장부 마지막 장에 남아있던 오명숙의 필체를 떠올렸다. 반지는 남호철에게. 그 짧은 문장이 다시 손목을 잡아당겼다. 그는 가장 먼저 남호철의 신원을 다시 열었다. 2003년이라고 해도 모든 것이 쉽게 풀리지는 않았다. 유전자 감식은 가능해졌지만 오래된 소금절임 시신에서 결과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고 가족 협조도 필요했다. 남호철의 형은 처음엔 경찰 전화를 끊었다. 두 번째 통화에서는 욕을 했다. 세 번째 방문에서야 그는 오래된 담뱃갑을 구기며 말했다. 그놈이 왜 이제 와서 또 우리 집 문턱을 넘습니까? 살아있을 때도 집안 말아먹었는데 죽어서도 그러네. 강태석은 그의 앞에 사진을 놓았다. 백규진의 것으로 처리된 마지막 항아리 시신의 손, 반지, 손가락뼈의 형태, 그리고 남호철의 젊은 시절 사진.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어색하게 휘어 있었다. 남호철 씨, 어릴 때 손가락 다친 적 있습니까? 형은 사진을 보더니 눈을 피했다. 초등학교 때 작두에 끼었어요. 새끼손가락이 제대로 안 펴졌지. 그래서 군대도 보충력인가 뭔가로 빠졌을 겁니다. 치과 치료 기록은요? 한평장터 앞에 있던 치과 다녔어요. 이가 썩어서 금리 2개 했을 겁니다. 돈 없다고 어머니가 폐물 팔았어요. 그 기록은 기적처럼 남아있었다. 한평장터의 오래된 치과는 원장이 죽고 아들이 기공소를 하고 있었지만 창고 구석 철제 상자 안에 1980년대 환자 기록 카드가 묶여 있었다. 누런 카드에는 남호철의 이름, 생년월일, 치료 부위, 금리 위치가 적혀 있었다. 강태석은 그 카드를 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재감정을 요청했다. 기다림은 길었다. 결과가 나오는 동안 그는 목포의 폐업 치과 원장을 찾아 서울까지 올라갔다. 백규진의 치료 기록은 없었다. 원장은 백규진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검은 양복 입은 종교인이 한 번 온 적은 있는데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고 했다. 10월 2일 재감정 결과가 도착했다. 마지막 항아리 시신의 치아 보철 위치는 남호철의 기록과 일치했다. 오른쪽 아래 어금니와 왼쪽 위 어금니. 손가락 변형도 남호철의 가족 진술과 맞았다. 반대로 백규진과 일치한다고 볼 근거는 옷과 반지뿐이었다. 강태석은 결과지를 들고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6해 동안 죽은 교주로 불린 남자는 교주가 아니었다. 그는 신도 남호철이었다. 아마도 죽은 뒤 백규진의 양복을 입고 반지를 끼워진 채 첫 씨앗이라고 적힌 항아리에 앉혀졌을 것이다. 그는 죽어서도 자기 이름을 빼앗겼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교단에 이용당하고 마지막에는 교주의 시신 노릇까지 했다. 그날 저녁 강태석은 무안으로 내려갔다. 폐염전 창고는 이미 철거되고 없었다. 그 자리에는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마른 줄기들이 서로 긁히는 소리를 냈다. 주변 땅 일부에는 개발 예정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지만 공사는 시작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 그는 오래된 지도를 꺼내 창고가 있던 위치와 사무실, 항아리들이 놓였던 벽, 뒤편 트럭 진입로를 다시 맞춰 보았다. 6해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 이제야 보였다. 항아리 12개를 옮기려면 최소한 트럭이 필요했다. 소금 수십 포대를 운반하려면 창고 뒤 좁은 길을 이용해야 했다. 그 길은 장석필의 염전 사무실과 바로 이어져 있었다. 문제는 누가 그 트럭을 보았느냐였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입을 닫았다. 임복례는 매점을 그만두고 딸이 있는 광주로 이사갔다. 한서연은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오명숙은 1998년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말소되어 있었다.
윤동식 전 파출소장은 퇴직 후 목포 외곽에서 낚시가게를 한다고 했다. 장석필은 부도를 맞았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여전히 마을 어귀의 큰 기와집에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늙었지만 그날 밤의 침묵은 늙지 않았다. 강태석은 먼저 해제 파출소의 보존 문서를 뒤졌다. 작은 파출소의 오래된 당직 일지는 창고 뒤편 창고에 쌓여 있었다. 쥐가 갈근 종이 상자, 누렇게 변한 순찰일지, 음주 단속 기록, 분실물 접수대장. 먼지가 너무 심해 숨을 쉴 때마다 목이 까끌거렸다. 그는 1997년 2월 말의 당직일지를 찾아 책상 위에 펼쳤다. 윤동식의 글씨는 굵고 급했다. 신고 없음, 순찰 이상 없음, 새벽 기온 낮음. 별 의미 없는 문장들이 반복되어 있었다. 2월 27일 밤 기록도 처음에는 평범했다. 오후 8시 10분 해제시장 순찰. 오후 10시 30분 취객 귀가 조치. 자정 12시 05분 염전 창고 방향 차량 불빛 확인. 이상 없음. 강태석은 그 줄에서 손을 멈췄다. 염전 창고 방향 차량 불빛. 이상 없음. 그는 다음 장을 넘겼다. 2월 28일 새벽 기록은 이상하게 잉크가 흐려져 있었다. 누군가 물을 묻힌 것처럼 한 줄이 번져 있었고 그 아래쪽에 작은 글씨가 눌러 쓰여 있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지나칠 만한 글씨였다. 강태석은 숨을 멈췄다. 그 문장은 사건 전체의 뚜껑을 다시 여는 못이었다. 윤동식은 트럭을 봤다. 아니, 단순히 본 것이 아니라 기록했다. 그리고 보고하지 말라고 적었다. 누구에게 말한 것인가? 자기 자신에게 남긴 명령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적은 것인가? 그는 일지를 덮으려다 마지막 장 모서리에 끼워진 작은 종이 쪽지를 발견했다. 오래된 순찰차 주유 영수증 뒤편이었다. 거기에도 같은 날 새벽에 메모가 있었다. 강태석은 종이를 손바닥 안에 넣고 천천히 일어섰다. 창고 밖에서는 파출소의 낡은 스피커가 오후 6시를 알리는 음악을 내보내고 있었다. 찢어진 듯한 멜로디가 면소재지 골목 위로 퍼졌다. 그 소리를 들으며 그는 6해 전 소금 창고 안에서 들었던 테이프의 한 문장을 다시 떠올렸다. 장씨, 약속이 다르잖아. 그날 밤 트럭에는 시신만 실려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랐다. 그리고 윤동식은 그 소리를 들었거나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파출소 문을 나서려는 순간 접수대에 앉아있던 젊은 순경이 그를 불렀다. 강 경감님, 방금 전화 왔습니다. 윤동식 전 소장님, 낚시가게 쪽인데요. 강태석은 돌아섰다. 무슨 일입니까? 순경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 있었다. 가게 문이 열린 채로 비어 있답니다. 그리고 벽에 피로 글씨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순경은 메모지를 내려다보았다. 손끝이 떨렸다. 그 밤에 나는 문을 열어줬다. 이렇게요. 증거실 문틈 아래로 밀려 들어온 흰 봉투는 너무 깨끗했다. 소금 창고에서 나온 물건들은 모두 축축하고 누렇게 변해 있었고 경찰서 책상 위에 서류들마저 담배 연기와 커피 자국에 절어 있었는데 그 봉투만은 막 문방구에서 산 것처럼 빳빳했다. 강태석은 한동안 그것을 집어들지 않았다. 유리창 너머 복대는 이미 아무도 없었다. 발소리는 사라졌고 형사계 사무실 쪽에서는 누군가 타자기를 두드리는 소리만 끊어질 듯 이어졌다. 그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복도 끝에는 꺼지기 직전의 형광등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바닥에는 빗물 자국 같은 검은 발자국이 두세 개 남아 있었다. 그 발자국은 계단 쪽으로 이어지다 끊겼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과 버스 승차권 반쪽이 들어 있었다. 사진은 흐릿한 흑백 즉석 사진이었다. 터미널 대합실 모서리에서 찍힌 듯했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공중전화 앞에 서 있었다. 얼굴은 절반쯤 그림자에 잠겼지만 머리를 뒤로 넘긴 모습과 마른 턱선은 백규진을 떠올리게 했다. 남자의 오른손은 수화기를 잡고 있었고
손등에는 검은 얼룩이 묻어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강태석은 승차권을 뒤집었다. 해제에서 목포. 날짜는 1997년 2월 28일. 새벽 첫 차. 잉크가 번져 있었지만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그날 밤 곧바로 임봉래를 다시 찾아갔고 터미널 직원과 버스 기사까지 불러 확인했지만 사진을 찍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나오지 않았다. 매점 옆에는 당시 동네 사진관에서 붙여놓은 즉석사진 홍보 스티커가 있었고 터미널을 오가는 사람들 중 누군가 장난처럼 찍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왜 그 사진이 경찰서 증거실 문틈 아래로 들어왔는지는 설명되지 않았다. 수사는 그때부터 이상한 방향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현장 증거는 살인을 가리켰지만 위에서는 조심하라는 말이 내려왔다. 사이비 종교 집단 변사 사건으로 정리해도 충분하다. 유족 확인부터 끝내라. 괜히 마을 사람들 들쑤시면 지역 신문이 더 물어뜯는다. 그해 겨울부터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기업 부도와 실직자, 금 모으기 운동 이야기가 매일같이 흘러나왔고 작은 경찰서의 오래된 사건 하나는 서류 더미 속으로 밀려나기 쉬웠다. 죽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붙기도 전에 세상은 살아남은 사람들의 빚과 밥그릇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백규진의 행방은 잡히지 않았다. 목포 첫 차를 탔다는 증언은 있었지만 목포에서 내렸다는 확실한 목격자는 없었다. 터미널 근처 여인숙 몇 곳을 뒤졌지만 빈손이었다. 항구 쪽 인력사무소에서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 백규진의 가족관계는 흐릿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신의 대리인처럼 말했지만 서류 위에서는 연기처럼 흩어지는 인간이었다. 이름은 있었고 사진은 있었고 목소리는 테이프에 남아 있었지만 정작 그의 몸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지막 항아리의 시신은 임시로 백규진으로 처리됐다. 반지, 옷, 신도들의 증언, 현장의 상징성. 그것들은 모두 행정상 결론을 내리기 쉬운 증거들이었다. 강태석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치과 기록 확인은 벽에 부딪혔다. 백규진이 다녔다는 목포의 작은 치과는 이미 문을 닫았고 원장은 서울로 올라갔다고 했다. 남호철의 치과 기록 역시 쉽게 나오지 않았다. 가족은 그를 오래전에 호적에서 지우다시피 했고 신원 확인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 인간 죽었든 살았든 우리랑 상관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죽은 사람의 진실은 때때로 산 사람들의 피로감보다 힘이 약했다. 그렇게 사건은 덮였다. 정확히 말하면 아무도 덮었다고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덮였다. 파일은 형사계 캐비닛 맨 아래 칸으로 내려갔고 세빛부활회라는 이름은 지역 신문 사회면에서 사흘쯤 떠돌다 사라졌다. 방송은 그릇된 신앙이 낳은 비극이라는 자막을 달았고 전문가들은 집단 심리와 종말론을 설명했다. 사람들은 소금 항아리 이야기를 무서운 괴담처럼 소비했다. 아이들은 밤에 폐염전 창고 근처에 가면 항아리 긁는 소리가 들린다고 수군거렸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그 소문마저 염전 바람 속에서 달아 없어졌다. 강태석은 그 사건 이후 광주로 한 번 전보됐다가 다시 전남청 강력계로 올라갔다. 계급도 조금 올랐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다. 그는 여러 사건을 맡았다. 다방 여종업원 살인, 보험금을 노린 방화, 항구 술집 칼부림, 가족 실종 신고로 시작된 암매장 사건. 그러나 어떤 현장을 가도 오래된 소금 냄새가 불쑥 코끝에 살아났다. 특히 겨울 새벽 젖은 콘크리트 바닥에 형광등이 비칠 때면 그는 무한 창고 안에 12 항아리를 떠올렸다. 그 항아리들은 끝내 닫히지 않았다. 문서상 종결됐을 뿐
그의 머릿속에서는 계속 뚜껑이 반쯤 열린 차에 남아 있었다. 2003년 9월 4일, 전남청 강력계로 갈색 우편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없었다. 우표는 목포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었고, 봉투 모서리에는 소금 가루처럼 보이는 흰 가루가 조금 묻어 있었다. 강태석은 봉투를 보는 순간 몸이 먼저 기억했다. 빳빳한 봉투, 이름 없는 문장, 누군가가 너무 늦게 내민 손. 그는 칼로 봉투 윗부분을 조심스럽게 갈랐다. 안에는 카세트 테이프 복사본 하나, 염전 토지 매매 계약서, 사본 여러 장, 낡은 신도 명부 일부, 그리고 흰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종이에는 검은 볼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강태석은 그 문장을 읽고도 바로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한동안 봉투 안을 다시 확인했다. 손끝이 식어갔다. 6해 전 그가 붙잡지 못한 문장이 같은 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백규진은 아직 살아있다. 백규진은 헝가리에 없었다. 두 문장은 서로 다른 듯 했지만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마지막 헝가리 속 남자는 교주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6해 동안 모두가 죽었다고 믿은 백규진은 어디 있었는가? 살아있다면 왜 나타나지 않았고, 죽었다면 누가 그의 죽음을 따로 숨겼는가? 테이프부터 틀었다. 복사본이라 음질은 더 나빴지만 원본에서 잡음처럼 들렸던 배경음이 오히려 조금 또렷하게 올라와 있었다. 백규진의 설교는 같았다. 두려워하지 말라. 육은 소금 안에서 잠들고. 그러나 그 아래 6해 전 강태석이 몇 번이고 되감아 들었던 문장 뒤에 이어지는 말이 더 길게 남아 있었다. 총무님, 아직 숨 쉽니다. 둔탁한 소리. 소금 더 부어. 그리고 아주 작게 남자의 숨찬 목소리가 뒤따랐다. 장씨, 약속이 다르잖아. 강태석은 테이프를 멈췄다. 장씨. 그때까지 사건 기록 속에서 장씨는 한 명뿐이었다. 폐염전 창고와 주변 토지를 소유했던 장석필. 그는 1997년 당시 창고를 세빛부활회에 월세로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종교인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빌려줬다. 안에서 뭘 하는지는 몰랐다. 그는 뚱뚱하고 느린 말투의 남자였고 조사 내내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당시에는 그를 깊이 파고들지 못했다. 창고 주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살인을 입증할 수는 없었고 마을 사람들은 장석필에 대해 입을 닫았다. 염전 일대에서 그의 돈을 빌리지 않은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매매계약서, 사본들은 더 노골적이었다. 1997년 1월부터 2월 사이 세빛 부활호에 신도 몇 명의 명의로 작은 땅과 집이 처분되었고 그 돈의 일부가 백규진 개인 계좌가 아닌 장석필이 운영하던 염전회사 계좌로 흘러들어갔다. 일부 계약서에는 신도들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서명은 어딘가 비슷했다. 둥글고 단정한 글씨. 강태석은 오래전 장부 마지막 장에 남아있던 오명숙의 필체를 떠올렸다. 반지는 남호철에게. 그 짧은 문장이 다시 손목을 잡아당겼다. 그는 가장 먼저 남호철의 신원을 다시 열었다. 2003년이라고 해도 모든 것이 쉽게 풀리지는 않았다. 유전자 감식은 가능해졌지만 오래된 소금 절임 시신에서 결과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고 가족 협조도 필요했다. 남호철의 형은 처음엔 경찰 전화를 끊었다. 두 번째 통화에서는 욕을 했다. 세 번째 방문에서야 그는 오래된 담뱃갑을 구기며 말했다. 그놈이 왜 이제 와서 또 우리 집 문턱을 넘습니까? 살아있을 때도 집안 말아먹었는데 죽어서도 그러네. 강태석은 그의 앞에 사진을 놓았다. 백규진의 것으로 처리된 마지막 항아리 시신의 손, 반지, 손가락뼈의 형태, 그리고 남호철의 젊은 시절 사진.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어색하게 휘어 있었다. 남호철 씨, 어릴 때 손가락 다친 적 있습니까?
형은 사진을 보더니 눈을 피했다. 초등학교 때 작두에 끼었어요. 새끼손가락이 제대로 안 펴졌지. 그래서 군대도 보충역인가 뭔가로 빠졌을 겁니다. 치과 치료 기록은요? 한평 장터 앞에 있던 치과 다녔어요. 이가 썩어서 금리 2개 했을 겁니다. 돈 없다고 어머니가 폐물 팔았어요. 그 기록은 기적처럼 남아 있었다. 한평 장터의 오래된 치과는 원장이 죽고 아들이 기공소를 하고 있었지만 창고 구석 철제 상자 안에 1980년대 환자 기록 카드가 묶여 있었다. 누런 카드에는 남호철의 이름, 생년월일, 치료 부위, 금리 위치가 적혀 있었다. 강태석은 그 카드를 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재감정을 요청했다. 기다림은 길었다. 결과가 나오는 동안 그는 목포의 폐업 치과 원장을 찾아 서울까지 올라갔다. 백규진의 치료 기록은 없었다. 원장은 백규진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검은 양복 입은 종교인이 한 번 온 적은 있는데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고 했다. 10월 2일 재감정 결과가 도착했다. 마지막 항아리 시신의 치아 보철 위치는 남호철의 기록과 일치했다. 오른쪽 아래 어금니와 왼쪽 위 어금니. 손가락 변형도 남호철의 가족 진술과 맞았다. 반대로 백규진과 일치한다고 볼 근거는 옷과 반지뿐이었다. 강태석은 결과지를 들고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6해 동안 죽은 교주로 불린 남자는 교주가 아니었다. 그는 신도 남호철이었다. 아마도 죽은 뒤 백규진의 양복을 입고 반지를 끼워진 채 첫 시안이라고 적힌 항아리에 앉혀졌을 것이다. 그는 죽어서도 자기 이름을 빼앗겼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교단에 이용당하고 마지막에는 교주의 시신 노릇까지 했다. 그날 저녁 강태석은 무안으로 내려갔다. 폐염전 창고는 이미 철거되고 없었다. 그 자리에는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마른 줄기들이 서로 긁히는 소리를 냈다. 주변 땅 일부에는 개발 예정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지만 공사는 시작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 그는 오래된 지도를 꺼내 창고가 있던 위치와 사무실, 항아리들이 놓였던 벽, 뒤편 트럭 진입로를 다시 맞춰보았다. 6해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 이제야 보였다. 항아리 12개를 옮기려면 최소한 트럭이 필요했다. 소금 수십 포대를 운반하려면 창고 뒤 좁은 길을 이용해야 했다. 그 길은 장석필의 염전 사무실과 바로 이어져 있었다. 문제는 누가 그 트럭을 보았느냐였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입을 닫았다. 임복례는 매점을 그만두고 딸이 있는 광주로 이사갔다. 한서연은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오명숙은 1998년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말소되어 있었다. 윤동식 전 파출소장은 퇴직 후 목포 외곽에서 낚시가게를 한다고 했다. 장석필은 부도를 맞았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여전히 마을 어귀의 큰 기와집에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늙었지만 그날 밤의 침묵은 늙지 않았다. 강태석은 먼저 해제파출소의 보존 문서를 뒤졌다. 작은 파출소의 오래된 당직일지는 창고 뒤편 창고에 쌓여 있었다. 쥐가 갈근 종이 상자, 누렇게 변한 순찰일지, 음주 단속 기록, 분실물 접수대장. 먼지가 너무 심해 숨을 쉴 때마다 목이 까끌거렸다. 그는 1997년 2월 말에 당직일지를 찾아 책상 위에 펼쳤다. 윤동식의 글씨는 굵고 급했다. 신고 없음, 순찰 이상 없음, 새벽 기온 낮음, 별 의미 없는 문장들이 반복되어 있었다. 2월 27일 밤 기록도 처음에는 평범했다. 오후 8시 10분 해제시장 순찰, 오후 10시 30분 취객 귀가 조치, 자정 12시 05분 염전 창고 방향 차량 불빛 확인, 이상 없음. 강태석은 그 줄에서 손을 멈췄다. 염전 창고 방향 차량 불빛.
이상 없음. 그는 다음 장을 넘겼다. 2월 28일 새벽 기록은 이상하게 잉크가 흐려져 있었다. 누군가 물을 묻힌 것처럼 한 줄이 번져 있었고 그 아래쪽에 작은 글씨가 눌러 쓰여 있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지나칠 만한 글씨였다. 강태석은 숨을 멈췄다. 그 문장은 사건 전체의 뚜껑을 다시 여는 못이었다. 윤동식은 트럭을 봤다. 아니, 단순히 본 것이 아니라 기록했다. 그리고 보고하지 말라고 적었다. 누구에게 말한 것인가? 자기 자신에게 남긴 명령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적은 것인가? 그는 일지를 덮으려다 마지막 장 모서리에 끼워진 작은 종이 쪽지를 발견했다. 오래된 순찰차 주유 영수증 뒤편이었다. 거기에도 같은 날 새벽에 메모가 있었다. 강태석은 종이를 손바닥 안에 넣고 천천히 일어섰다. 창고 밖에서는 파출소의 낡은 스피커가 오후 6시를 알리는 음악을 내보내고 있었다. 찢어진 듯한 멜로디가 면소재지 골목 위로 퍼졌다. 그 소리를 들으며 그는 6해 전 소금 창고 안에서 들었던 테이프의 한 문장을 다시 떠올렸다. 장씨, 약속이 다르잖아. 그날 밤 트럭에는 시신만 실려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랐다. 그리고 윤동식은 그 소리를 들었거나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파출소 문을 나서려는 순간 접수대에 앉아있던 젊은 순경이 그를 불렀다. 강 경감님, 방금 전화 왔습니다. 윤동식 전 소장님 낚시가게 쪽인데요. 강태석은 돌아섰다. 무슨 일입니까? 순경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 있었다. 가게 문이 열린 채로 비어 있답니다. 그리고 벽에 피로 글씨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순경은 메모지를 내려다보았다. 손끝이 떨렸다. 그 밤에 나는 문을 열어줬다. 이렇게요. 윤동식의 낚시가게는 목포 북한구로 빠지는 낡은 도로 끝에 붙어 있었다. 간판은 바닷바람에 세기발에 동식 낚시의 낙자가 반쯤 떨어져 있었고 문 앞에는 미끼통과 녹슨 아이스박스, 오래된 낚싯대 케이스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다. 강태석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파출소 순찰차 한 대와 감식반 차량이 가게 앞을 막고 있었고 주변 상인들이 셔터 틈이나 유리문 너머로 목을 빼고 있었다. 항구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생선 비린내와 경유 냄새, 젖은 밧줄 냄새가 섞여 있었고 그 냄새가 가게 안에 오래된 담배 냄새와 만나 숨을 무겁게 만들었다. 가게 문은 안쪽에서 잠기지 않은 상태였다. 유리문 아래쪽은 깨져 있었지만 강제로 부순 흔적은 아니었다. 누군가 안에서 밀다가 넘어뜨린 것처럼 유리 조각이 안팎으로 흩어져 있었다. 진열대 위에는 낚싯바늘 봉지가 찢어진 차에 떨어져 있었고 카운터 옆 정이난로는 켜진 상태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난로 위에는 반쯤 식은 믹스커피 종이컵이 놓여 있었고 그 옆 잿더리에는 아직 끝이 완전히 타지 않은 담배 한 개비가 눌려 있었다. 윤동식은 갑자기 나간 것이 아니라 갑자기 끌려나갔거나 급하게 도망친 사람처럼 사라져 있었다. 벽에 적힌 글씨는 카운터 뒤쪽 합판 벽에 있었다. 피로 썼다고 신고자는 말했지만 감식반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글씨는 손가락으로 문지르듯 쓰여 있었고 말라붙으며 검붉게 변해 있었다. 강태석은 그 문장을 한 번 읽고 다시 읽었다. 문을 열어줬다. 누구에게? 장석필의 트럭에게, 오명숙에게, 백규진에게, 아니면 아직 숨쉬던 신도들이 갇힌 항아리 앞에서 누군가가 들어오도록 창고 뒷문을 열어줬다는 뜻인가? 그는 벽 아래 바닥을 보았다. 피가 떨어진 흔적은 많지 않았다. 치명상을 입고 흘린 양이라기보다 손끝이나 손바닥이 찢어져 묻은 양이었다. 글씨를 쓴 사람이 윤동식 본인인지 아니면 윤동식의 손을 잡고 누군가 쓴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실종 신고 접수한 사람은요. 옆집 선구점 주인입니다. 아침에 문 열려 있고 벽에 적에 보여서 신고했답니다. 강태석은 카운터 서랍을 열어보게 했다. 낚시점 장부, 담배 몇 갑, 오래된 영수증, 파출소 퇴직 기념사진,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가 나왔다. 수첩 앞쪽에는 미끼 납품처와 단골 손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뒤쪽 몇 장은 찢겨 있었다. 찢긴 자국이 최근 것이었다. 종이 가장자리가 아직 하얗게 살아 있었다. 누군가 필요한 부분만 뜯어갔다. 윤동식이 직접 없앴을 수도 있고 누군가 그를 찾기 전에 가져갔을 수도 있었다. 강태석은 벽에 적힌 문장을 보며 6해 전 당직일지를 떠올렸다. 새벽 2시 40분 소금 창고 뒤편 트럭 진입. 보고하지 말 것. 장석필 트럭. 총무동승. 뒷칸 덮개 흔들림. 안에서 소리. 윤동식은 알았다. 최소한 보았다. 그리고 보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는 왜 이런 문장을 남겼을까? 양심 때문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협박당한 끝에 남긴 마지막 변명인가? 장석필의 집은 해제면 입구의 낮은 언덕 위에 있었다. 기와집이라고 불렸지만 가까이서 보면 돈 냄새보다 오래된 습기와 무너진 체면이 더 짙은 집이었다. 대문 기둥의 페인트는 벗겨졌고 마당 한쪽에는 쓰지 않는 소금 운반용 포대와 깨진 플라스틱 상자가 쌓여 있었다. 한때 염전과 창고, 트럭 세대를 굴리던 남자는 2003년의 불경기 속에서 몸집만 남은 늙은 개처럼 앉아 있었다. 장석필은 경찰이 찾아오자 예상했다는 듯 대청마루에 앉아 담배부터 물었다. 손가락에는 니코틴이 노랗게 배어 있었고 두 눈은 붉었다. 또 그 항아리 얘기입니까? 그가 먼저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짜증보다 두려움이 더 많았다. 윤동식 씨가 사라졌습니다. 장석필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다. 담배 끝에 재가 떨어져 마루 위에 부서졌다. 그 양반이야 원래 술 먹으면 며칠씩 안 보이기도 했소. 벽에 글씨가 남았습니다. 그 밤에 나는 문을 열어줬다. 장석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마당 끝 감나무를 바라보았다. 감나무 아래에는 녹슨 트럭 한 대가 서 있었다. 1997년 당직일지에 적힌 바로 그 종류의 1톤 트럭이었다. 번호판은 바뀌었고 적재함 덮개는 찢어져 있었지만 차체 곳곳에 소금이 먹어 올라온 하얀 부식 자국이 남아 있었다. 강태석은 그 트럭을 오래 보았다. 6해 전밤 항아리와 소금 포대 혹은 아직 숨쉬는 사람들을 싣고 창고 뒤편으로 들어갔을지도 모르는 차였다. 2월 27일 밤 어디 있었습니까? 집에 있었소. 당직일지에는 장석필 씨 트럭이 소금 창고 뒤편으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석필은 처음으로 강태석을 똑바로 봤다. 그의 눈이 흔들렸다. 그러나 곧 웃음 비슷한 것이 입가에 붙었다. 옛날 종이에 누가 뭘 적었는지 내가 어찌 아오. 그때 그 창고에 소금 포대 남아 있었고 교회 사람들이 달라 해서 갖다 줬을 수도 있지. 그 안에서 소리가 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소금 포대가 흔들렸겠지. 포대가 숨을 쉽니까? 마루 위 공기가 굳었다. 장석필의 아내로 보이는 여자가 부엌문 틈에서 숨죽이고 있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다. 장석필은 담배를 비벼 끄더니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그는 한참 후 아주 낮게 말했다. 형사 양반, 그때는 다들 살기 힘들었소. 나라 꼴도 말이 아니었고 여기 땅값도 오를지 말지 모르는 판이었소. 그 미친 교주놈이 사람들 돈 들고 들어와 창고 빌려달라는데 누가 마다하겠소. 나는 장사한 거요. 그 이상은 몰라. 신도들 땅 판 돈이 장씨 회사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변명이 바로 나오지 않았다. 강태석은 서류 사본을 마루 위에 놓았다. 김옥자, 박문식, 이정례.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계약서 위에서 다시 살아났다. 그들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서명은 놀랄 만큼 비슷했다. 장석필은 서류를 내려다보지 않았다. 보는 순간 인정하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오명숙이 쓴 서명입니다. 맞습니까? 장석필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다. 그 여자는 나보다 더한 사람이요. 그 한마디가 처음으로 마루를 갈랐다. 오명숙은 목포의 한 재개발 구역 안쪽 쪽방에서 붙잡혔다.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이름을 바꾸지 않고 살고 있었다. 작은 약국에서 청소 일을 하고 밤에는 여인숙 장기방에서 지냈다. 방 안에는 이불 한 채,
전기장판, 낡은 라디오, 약봉지들이 있었고 벽에는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석을 보자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 기다렸다는 듯 코트를 챙겨 입었다. 1997년 신도 명부 사진 속의 단정한 총무는 사라지고 마른 얼굴과 깊게 팬 팔자주름, 불안하게 움직이는 눈동자만 남아있었다. 취조실에 앉은 오명숙은 물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 담배도 피우지 않았다. 그녀는 손가락을 테이블 아래에서 계속 비볐다. 손톱은 짧았고 손등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 있었다. 신도들에게 약을 줬습니까? 강태석이 묻자 그녀는 바로 대답했다. 줬습니다. 너무 쉽게 나온 인정이었다. 옆에 앉은 형사가 고개를 들었다. 오명숙은 눈을 내리깐 채 말을 이었다.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빚쟁이한테 쫓기고 남편한테 맞고 자식한테 버림받고 온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처음엔 진짜 수면제였습니다. 병원에서 일할 때 알던 사람 통해 구했어요. 선생님이 시켰습니다. 마지막 예배 전날에도 그녀의 입술이 마른 듯 갈라졌다. 그날은 양이 달랐어요. 누가 정했습니까? 백규진입니까? 오명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강태석은 테이프에서 복원한 문장을 종이에 적어 그녀 앞에 밀었다. 그녀는 그 문장을 보자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처음으로 손가락 움직임이 멈췄다. 이 목소리 본인입니까? 기억 안 납니다. 기억 안 나는 사람이 왜 얼굴이 하얘집니까? 오명숙은 웃었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마른 소리였다. 형사님은 그날 밤을 하나의 밤으로 생각하시죠. 우리는 몇 달 전부터 죽고 있었어요. 항아리에 들어간 날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 이름도 통장도 도장도 다 빼앗긴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누가 빼앗았습니까? 처음엔 백규진이요. 처음엔. 오명숙은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의 피로와 도끼가 동시에 떠올랐다. 백 선생은 사람을 잘 봤어요. 누가 돈이 있는지, 누가 가족한테 버림받았는지, 누가 병원비 때문에 무너졌는지, 누가 한 번만 따뜻한 말 해주면 전부 내놓을 사람인지. 그런데 돈 냄새는 백 선생만 맡은 게 아니었어요. 장석필도 맡았고 윤 소장도 맡았죠. 윤동식도 돈을 받았습니까? 돈만 받았겠어요. 그녀는 잠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형광등이 낮게 윙윙거렸다. 취조실 밖에서는 누군가 서류철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났다. 실종 신고가 몇 번 들어갔는지 아세요? 김옥자 아들이 찾아왔어요. 박문식 동생도 왔고요. 파출소에서 돌려보냈어요. 어른이 자기 발로 종교시설 들어간 걸 어쩌냐고. 윤 소장이 우리한테 미리 알려줬어요. 누가 찾으러 오면 뒷방에 숨기라고. 그래서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못 나갔어요. 강태석은 이를 악물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대답이었다.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음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손, 창고 옆을 지나가고도 못 본 척한 눈, 울면서 찾아온 가족을 돌려보낸 제복. 그 침묵들이 모여 한가리 뚜껑 위에 못이 됐다. 윤동식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오명숙은 강태석을 바라보았다. 모릅니다. 장석필은 당신이 더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오명숙의 얼굴이 비틀렸다. 분노인지 모멸인지 알 수 없었다. 장석필은 늘 남이 시킨 척했어요. 트럭도 자기가 몰고 와놓고 창고 열쇠도 자기가 갖고 있었으면서 나중엔 다 교주 탓, 내 탓. 그 인간이 제일 많이 챙겼어요. 신도들 땅값, 염전 보상금, 창고 철거비까지. 그날 밤 죽이라고 시킨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명숙은 입을 다물었다. 강태석은 그녀에게 당직일지 사본을 보여주었다. 새벽 2시 40분. 장석필 트럭. 총무 동승. 뒷칸 덮개 흔들림. 안에서 소리. 오명숙은 문장을 읽는 동안 숨을 아주 얕게 쉬었다. 손등의 화상 자국이 하얗게 당겨졌다. 그때 트럭 뒷칸에 누가 있었습니까? 오명숙은 여전히 침묵했다.
백규진입니까? 그 이름이 나오자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강태석은 놓치지 않았다. 백규진은 살아서 도망쳤습니까? 아니면 그날 밤 트럭에 있었습니까? 오명숙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형사님은 아직도 순서를 잘못 보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신도들이 먼저 죽은 게 아니에요. 취조실 안의 공기가 갑자기 낮아졌다. 강태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명숙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유리 조각처럼 테이블 위에 떨어졌다. 그날 밤 첫 번째로 처리해야 했던 건 백규진이었어요. 백 선생이 돈 들고 혼자 빠지려고 했으니까요. 우리를 전부 버리고 신도들한테는 부활하자고 해놓고 자기는 목포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말을 멈췄다. 입술이 떨렸다. 강태석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런데 오명숙은 아주 낮게 말했다. 죽이라고 시킨 사람은 교주가 아니었어요. 취조실 밖 전화벨이 갑자기 울렸다. 날카로운 소리가 벽을 뚫고 들어왔다. 형사가 나가봤더니 곧장 문을 열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강경감님. 뭐야? 윤동식 찾았습니다. 강태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살아있나? 형사는 잠깐 망설였다. 소금 창고터 뒤쪽 폐물 탱크 아래에서 발견됐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랍니다. 오명숙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눈을 감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결국 나왔네. 강태석은 그녀를 돌아봤다. 뭐가 나왔다는 겁니까? 오명숙은 눈을 뜨지 않은 채 대답했다. 선생님요, 폐물탱크는 소금 창고터 뒤편, 잡초가 허리까지 자란 낮은 둔덕 아래에 묻혀 있었다. 원래는 염전물을 끌어올리던 보조 탱크였다고 했다. 녹슨 철판 뚜껑은 흙과 풀뿌리에 반쯤 덮여 있었고 누군가 오래전에 콘크리트 조각과 폐목재를 얹어 입구를 숨겨놓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강태석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감식반은 이미 주변을 파헤치고 있었다. 흙은 축축했고 삼날이 내려갈 때마다 젖은 소금 냄새가 올라왔다. 6해 전 창고 안에서 맡았던 그 냄새였다. 썩음과 보존이 동시에 달라붙은 냄새. 죽은 것이 완전히 죽지 못하게 붙잡아둔 냄새. 윤동식은 물탱크 입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쓰러져 있었다. 목에는 얇은 나일론 줄이 감겨 있었고 손목은 앞쪽으로 묶인 채였다. 사망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다. 얼굴은 흙과 빗물에 젖어 있었고 입게는 피와 침이 말라붙어 있었다. 그의 오른손 손톱 밑에는 검붉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낚시각에 벽에 글씨를 쓴 것이 그의 손일 가능성이 컸다. 그 밤에 나는 문을 열어줬다. 결국 그는 죽기 전에 자기 죄를 문장으로 남겼다. 그러나 그 문장은 참회라기보다 죽음 앞에 밀린 사람의 뒤늦은 도망처럼 보였다. 문제는 윤동식이 아니었다. 폐물탱크 안쪽 녹슨 철판을 드러내자 또 다른 뼈가 나왔다. 물탱크는 비어 있었지만 바닥에는 굳은 소금과 진흙이 두껍게 깔려 있었고 그 안에서 사람의 두개골과 갈비뼈, 양복 단추, 낡은 허리띠 버클이 드러났다. 항아리 속 시신들과 달리 자세는 흐트러져 있었다. 누군가 급하게 밀어 넣은 듯 몸이 옆으로 접혀 있었고 머리뼈 근처에는 깨진 카세트 재생기 조각이 붙어 있었다. 작은 휴대용 녹음기였다. 배터리는 부식되어 터져 있었고 테이프는 엉겨붙어 검은 내장처럼 풀려 있었다. 감식 반장이 뼈 옆에서 작은 금속 조각을 집어 올렸다. 은색 십자가에 부러진 일부였다. 세빛부활호의 교주 사진 속 백규진이 늘 목에 걸고 있던 것과 같은 모양이었다. 강태석은 말없이 그것을 바라보았다. 6해 동안 항아리 안의 남자가 백규진이라고 믿게 만든 반지는 나모철의 손에 끼워져 있었고 진짜 백규진으로 보이는 뼈는 물탱크 밑에 버려져 있었다. 교주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적어도 마지막까지 도망치지는 못했다. 누군가 그의 죽음까지도 이용했다.
국과수의 1차 감정은 빠르게 나왔다. 물탱크에서 발견된 유골은 남성 키와 치아 상태, 당시 확보된 백규진의 사진 자료와 비교했을 때 백규진일 가능성이 높았다. 목뼈 주변에는 압박 흔적이 있었고 후두부에는 둔기에 맞은 손상이 있었다. 즉, 그는 설교처럼 스스로 소금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맞고 눌리고 숨이 끊어진 뒤 버려졌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녹음기였다. 오래된 테이프는 거의 망가져 있었지만 일부 구간은 복원될 가능성이 있었다. 강태석은 복원 의뢰서를 쓰며 손끝이 저렸다. 6해 전 경찰서 증거실에서 들었던 마지막 예배 테이프가 무대 위의 소리였다면 이 테이프는 무대 뒤에서 남은 소리일지도 몰랐다. 장석필은 그날 밤 긴급 체포됐다. 그는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윤동식의 죽음도 물탱크의 유골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녹슨 트럭 적재함 아래쪽에서 오래된 혈흔 반응이 나왔고 소금창 곳터 주변에서 발견된 타이어 자국이 당시 그의 트럭과 같은 폭이라는 감식 의견이 붙자 그의 목소리는 조금씩 갈라졌다. 취조실 안에서 그는 물을 3컵이나 마셨고 담배를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손톱을 씹었다. 나는 사람을 죽인 적 없소. 그가 반복했다. 강태석은 그의 앞에 신도들의 토지 매매 계약서, 장석필 회사 계좌 입금 내역, 윤동식 당직 일지 사본, 그리고 물탱크 현장 사진을 차례로 놓았다. 죽이지 않았다는 말은 죽을 걸 알면서 옮기기만 했다는 뜻입니까? 장석필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는 커다랬지만 이상하게 작아 보였다. 한때 마을 사람들 위에 돈으로 군림하던 남자는 낡은 형광등 아래에서 자기 그림자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 백규진이 먼저 시작했소. 그놈이 사람들 도장하고 통장 다 쥐고 있었소. 신도들한테 새 몸으로 태어나려면 세상 재산을 버려야 한다고 했지. 버린 재산은 누가 챙겼겠소? 그놈이요. 그놈이랑 오명숙이 장부를 썼소. 나는 창고만 빌려준 거요. 그 돈이 왜 장씨 계좌로 들어갔습니까? 땅 때문이요. 장석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일대가 개발된다는 말이 돌았소. 폐염전이고 뭐고 도로만 나면 보상금이 나올 거라 했소. 백규진은 그걸 알았고 나도 알았소. 신도들 중 몇 명 명의로 땅을 사놓고 나중에 보상금 나오면 나눠 먹기로 했소. 그런데 신도들이 알아버렸소. 그 말은 사건의 순서를 다시 바꾸었다. 강태석은 장석필을 보며 침묵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더 많은 말을 하기도 하지만 진실의 일부를 내놓을 때도 갑자기 말이 많아진다. 장석필은 이제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진실을 골라내놓고 있었다. 박문식이 장부를 봤소. 원래 문구점 하던 사람이라 숫자에 밝았지. 헌금장부랑 땅 계약서 숫자가 안 맞는 걸 눈치챈 거요. 김옥자도 알았고 남호철도 알았소. 그 사람들이 나가서 신고하겠다고 했소. 백규진은 처음엔 달래려고 했지. 부활식이 끝나면 다 설명하겠다고. 그런데 그날 밤 백규진이 나한테 와서 말했소. 남은 자들은 새벽 전에 잠들어야 한다고. 그 말이 죽이라는 뜻이었습니까? 장석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었다. 오명숙의 진술은 장석필의 말과 일부 맞고 일부는 정면으로 어긋났다. 그녀는 백규진이 신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설계자였다는 점은 인정했다. 수면제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도 마지막 예배 테이프를 미리 녹음한 것도 백규진이었다고 했다. 부활식은 처음부터 도주 계획의 일부였다. 신도들이 의식에 들어가면 교주는 죽은 것으로 위장하고 돈과 계약서를 들고 목포로 빠질 생각이었다. 남호철에게 자신의 양복과 반지를 입히기로 한 것도 백규진의 생각이었다. 남호철은 손가락 때문에 신원이 쉽게 드러날 수 있었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반지와 옷, 교단 내부 증언만으로 충분히 속일 수 있다고 백규진은 판단했다. 그는 사람을 믿지 않았어요.
오명숙은 취조실에서 그렇게 말했다. 목소리는 차갑게 말라 있었다. 신도들도 안 믿었고 장석필도 안 믿었고 나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모두를 속이려 했죠. 마지막 예배는 녹음으로 틀고 자기는 먼저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신도들이 죽으면 그건 광신의 끝으로 보일 테고 자기도 한가리 속에서 죽은 걸로 처리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백규진이 물탱크에서 나왔습니까? 오명숙은 한참 침묵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멈춰 있었다. 그가 먼저 우리를 버렸으니까요. 우리라면 누구입니까? 당신과 장석필입니까? 그리고 윤동식. 그 이름이 나오자 취조실 공기가 다시 눅눅해졌다. 윤동식은 실종 신고를 돌려보내고 순찰 기록을 조작하고 창고 뒷문을 열어준 사람이었다. 그는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고 믿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가 연문으로 죽음이 들어갔다. 오명숙은 말했다. 2월 27일 밤 백규진은 검은 가방에 통장과 현금, 인감도장 일부를 넣고 창고를 빠져나가려 했다. 터미널로 가기 전 그는 장석필과 마지막으로 만났다. 약속한 돈의 몫을 나누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가방 안에는 장석필 몫이 없었다. 신도들의 전 재산과 교단 장부, 토지계약서 원본 일부를 챙긴 백규진은 혼자 사라지려 했다. 그 순간부터 부활시 끈 교주의 도주극에서 공범들의 살인극으로 바뀌었다. 장석필은 백규진을 붙잡았고 오명숙은 그에게도 약을 먹였다. 윤동식은 창고 뒷문을 열어줬고 트럭이 들어왔다. 신도들은 이미 약을 탄 물을 마신 뒤였다. 일부는 쓰러져 있었고 일부는 아직 울며 기도하고 있었다. 테이프에서는 백규진의 설교가 계속 흘렀다. 육은 소금 안에서 잠들고, 그러나 실제 백규진은 창고 뒤쪽 바닥에서 장석필에게 맞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약속이 다르잖아 라고 말했다. 그 목소리가 테이프에 작게 걸렸다. 복원된 소리 속에서 그는 더 이상 교주가 아니었다. 돈을 들고 도망치려다 붙잡힌 사기꾼, 그리고 자신이 만든 지옥에 끌려 들어가는 인간이었다. 하지만 신도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백규진이 쓰러진 뒤에도 의식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빨라졌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문식은 장부를 받고 김옥자는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으며 남호철은 교주가 도망치려 한다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나가면 모두 말할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잠든 사람들은 항아리로 옮겨졌고 아직 의식이 남아있던 사람들은 광목천으로 묶였다. 소금이 부어졌다. 뚜껑이 닫혔다. 못이 박혔다. 항아리 안쪽에서 긁는 소리가 났지만 창고 천장의 스피커에서는 부활을 말하는 목소리가 계속 흘렀다. 강태석은 복원된 테이프를 다시 들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검사, 감식반장, 기록 담당 형사, 그리고 유리창 너머에 오명숙이 함께 있었다. 잡음 사이로 그날 밤의 순서가 끊어진 필름처럼 이어졌다. 빨리 옮겨. 날 새면 사람 지나가. 총무님, 아직 숨 쉽니다. 소금 더 부어. 장씨, 약속이 다르잖아. 반지는? 남호철 손에 끼워. 선생님은? 물탱크, 거긴 아무도 안 봐. 그 마지막 문장이 나오자 오명숙은 유리창 너머에서 눈을 감았다. 장석필은 다른 취조실에서 그 부분을 듣고 의자를 걷어찼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6해 동안 침묵 속에 잠겨있던 밤이 녹슨 테이프 한 줄에서 다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아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만약 백규진이 먼저 붙잡혀 물탱크로 들어갔다면 해제 버스터미널에서 임봉래가 본 남자는 누구인가? 피 묻은 손으로 동전을 바꾸고 공중전화를 걸었다던 검은 양복의 남자. 그는 백규진이었는가? 아니면 백규진처럼 꾸민 또 다른 사람이었는가? 강태석은 그 사진을 다시 확대해 보았다. 얼굴은 흐렸지만 손이 보였다. 길고 마른 손. 항아리 속 남호철의 손이 아니었다. 백규진의 손처럼 보였다.
시간이 맞지 않았다. 물탱크 속 유골의 사망 추정 시각은 2월 28일 새벽 이후일 가능성도 있었다. 즉, 백규진은 창고에서 맞고 쓰러진 뒤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한동안 살아있었을 수도 있었다. 터미널까지 갔다가 다시 끌려왔는지, 아니면 터미널 사진 자체가 누군가 만든 함정인지 아직 확정할 수 없었다. 사건은 해결되는 듯 할수록 더 검은 구멍을 드러냈다. 강태석은 다시 소금 창고 털을 파헤치기로 했다. 이미 창고는 사라졌지만 당시 항아리들이 놓였던 안쪽 벽과 사무실 바닥 일부는 지하에 남아 있었다. 포클레인이 들어왔고 감식반은 콘크리트를 조심스럽게 깨냈다. 오후 늦게 예전 사무실 자리였던 바닥 아래에서 나무 상자 하나가 발견됐다. 상자는 비닐과 광목천으로 여러 겹 쌓여 있었고 안쪽에는 습기를 먹은 공책 2권과 작은 녹음 테이프 하나, 그리고 부러진 만년필이 들어있었다. 공책 첫 장에는 백규진의 글씨로 보이는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신도들의 약점, 헌금 계획, 토지 매입 순서, 부활식 연출 방식. 그는 처음부터 죽음을 무대로 삼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두 번째 공책은 글씨가 달랐다. 둥글고 단정한 글씨, 오명숙의 글씨였다. 날짜는 1997년 2월 26일부터 시작되어 있었다. 강태석은 페이지를 넘겼다. 손끝에 먼지와 소금가루가 묻었다. 마지막 장에는 한 문장이 눌러 쓰여 있었다. 잉크가 번져 있었지만 또렷했다. 그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오명숙은 이용당한 총무가 아니었다. 적어도 마지막 순간에는 누군가의 지시를 따른 사람이 아니라 판을 다시 짠 사람이었다. 백규진이 설계한 부활식 위에 그녀는 또 다른 죽음의 순서를 더 씌웠다. 교주도 항아리에 들어가야 끝난다. 그러나 백규진은 항아리에 들어가지 않았다. 물탱크에 버려졌다. 그렇다면 누가 계획을 바꿨는가? 그리고 왜 오명숙은 그 사실을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는가? 강태석이 공책을 증거 봉투에 넣으려는 순간 바람에 마지막 장 뒷면이 살짝 들렸다. 뒷면에도 작은 글씨가 있었다. 너무 작아 처음에는 얼룩처럼 보였다. 강태석은 숨을 멈췄다. 아우번, 한서연. 오명숙이 도망쳤다고 말한 유일한 생존자. 그녀는 우연히 빠져나온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내보낸 것이었다. 한서연은 광주 외곽의 오래된 미용실에서 발견됐다. 간판은 서연 머리 방이었지만 유리문 안쪽에는 손님보다 먼지가 더 많았다. 오후 3시인데도 가게 안은 어두웠고 벽에 붙은 파마약 광고지는 햇빛에 발에 여자의 얼굴만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강태석이 문을 열자 작은 종이 풍경이 딸랑거렸고 파마약 냄새와 찬 담배 냄새, 오래 묵은 수건 냄새가 함께 밀려왔다. 거울 앞 의자에 앉아있던 한서연은 놀라지 않았다. 6해 전 취조실에서 보았던 29의 여자는 사라지고 눈 밑이 깊게 꺼진 35의 여자가 거울 속에서 먼저 강태석을 바라보고 있었다. 결국 찾으셨네요.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마른 빗자루로 바닥을 쓰는 소리처럼 낮았다. 강태석은 카운터 위에 증거사진 한 장을 놓았다. 사무실 바닥 밑에서 나온 공책의 마지막 장. 한서연은 사진을 보자 눈을 감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너무 오래전부터 울음을 아껴온 사람처럼 얼굴에는 아무것도 흘러내리지 않았다. 오명숙 씨가 당신 어머니입니까? 한서연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밖에서는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멀리 시장 스피커에서 할인 방송이 희미하게 들렸다. 너무 평범한 소리들이었다. 그래서 더 잔인했다. 낳은 사람은 맞아요. 엄마라고 부른 적은 거의 없어요. 그녀는 천천히 담배를 꺼냈다가 불을 붙이지 않고 다시 내려놓았다. 17에 낳았대요. 외계에서 숨겼고 나는 이모딸로 컸어요. 그 여자는 목포병원에서 일했고 가끔 와서 돈만 두고 갔어요. 그러다 내가 28배 망가졌을 때, 빚 때문에 미용실도 잃고 사채업자한테 쫓길 때 그 여자가 날 데려갔어요. 세빛부활회로.
당신은 몰랐습니까? 오명숙이 어머니라는 걸.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죠. 그 여자가 술에 취해 말했어요. 너라도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그때도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강태석은 그녀 앞에 또 다른 사진을 놓았다. 1997년 2월 28일 새벽, 해제 버스터미널 공중전화 앞에 백규진, 손등에 피가 묻은 남자, 한서연은 그 사진을 보자 처음으로 숨을 삼켰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 사진, 당신이 보낸 겁니까? 네. 누가 찍었습니까? 제가요. 강태석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서연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천장을 보았다. 기억을 꺼내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이미 수천 번 꺼내보고 다시 접어둔 종이를 펼치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날 밤 한서연은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오명숙이 내보냈다. 창고 뒤쪽 작은 창문을 열어주고 돈 몇 장과 버스표를 쥐어주었다.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것이 오명숙이 딸에게 해준 가장 어머니다운 말이었다. 그러나 한서연은 완전히 떠나지 못했다. 새벽길을 걷다 터미널로 갔고 그곳에서 검은 양복 차림의 백규진을 보았다. 그는 살아있었다.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는 공중전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서연은 터미널 구석 사진기계 옆에서 작은 즉석 카메라를 빌려 사진을 찍었다. 그때 그녀는 백규진이 모든 사람을 죽이고 도망치는 줄 알았다. 그 사람은 버스를 탔습니까? 강태석이 물었다. 한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타는 척만 했어요. 버스가 들어오니까 승강장 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회색 점퍼 입은 사람이 뒤에서 불렀어요. 오명숙이었어요. 둘이 말다툼을 했고 백규진이 가방을 끌어안았어요. 조금 뒤 장석필 트럭이 왔어요. 윤동식도 있었어요. 파출소 순찰차를 몰고. 아무도 큰 소리 내지 않았어요. 시골 새벽이니까요. 사람들은 첫 차 타려고 졸고 있었고 매점 아주머니는 커피를 팔고 있었고 나는 기둥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 뒤에는 백규진이 트럭에 탔어요. 자기가 탄 건지 밀려 탄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러면 모든 시간이 맞았다. 백규진은 창고에서 한 번 제압됐지만 죽지 않았고 가방을 들고 터미널까지 도망쳤다. 혹은 공범들이 일부러 그를 보내 돈의 행방을 확인하려 했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는 목포로 떠나지 못했다. 새벽 첫 차 앞에서 붙잡혀 다시 소금 창고 뒤편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물탱크 아래에 묻혔다. 교주의 죽음은 항아리 속에 없었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부활의 무대 밖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녹슨 탱크 밑에서 끝났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습니까? 강태석의 목소리는 낮았다. 비난이라기보다 6해 동안 자기 자신에게도 던졌던 질문이었다. 한서연은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보았다. 무서웠어요. 그리고 살고 싶었어요. 그게 제일 더러워요. 나도 그 사람들처럼 갇힐까봐, 나도 한가리 속에 들어갈까봐 그냥 도망쳤어요. 광주에서 이름도 바꾸고 살았어요. 뉴스에서 집단 자살이라고 나오는데 아니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럼 왜 이제 와서 봉투를 보냈습니까? 윤동식이 찾아왔어요. 강태석은 미간을 좁혔다. 언제? 올해 여름요. 술 냄새를 풍기면서 가게로 왔어요. 장석필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했어요. 오명숙이 입을 열면 다 끝난다고. 자기도 그 밤에 문을 열어줬지만 죽이라고 하진 않았다고. 그 말을 하면서 울었어요. 나는 그 얼굴을 보고 알았어요. 세상엔 늦게 무너지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늦게 무너진다고 해서 죽은 사람들이 돌아오진 않잖아요. 윤동식은 죽기 전 한서연에게 일부 기록을 맡겼다. 당직일지 쪽지의 위치, 장석필 계좌 자료 일부, 사라진 장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러나 그는 경찰에 직접 가지 못했다. 장석필에게 돈을 받았고 실종 신고를 막았고 신도 가족들을 돌려보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참회는 용기보다 두려움에 가까웠다. 결국 장석필은 윤동식이 입을 열려 한다는 것을 눈치챘고 낚시가게로 찾아갔다.
둘은 다퉜고 윤동식은 손바닥이 찢어진 채 벽에 마지막 문장을 남겼다. 그 밤에 나는 문을 열어줬다. 그는 그렇게라도 자신의 죄를 항구 벽에 박아두고 죽었다. 장석필은 윤동식 살해 혐의까지 더해지자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이 주범은 아니라고 했다. 오명숙이 시켰다. 백규진이 판을 짰다. 윤동식이 덮었다. 그의 말은 일부 맞았다. 바로 그래서 더 추했다. 이 사건에는 한 명의 악마가 없었다. 악마라는 이름으로 간단히 묻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자기 몫의 못을 한가리 뚜껑에 박았다. 백규진은 절망한 사람들을 신앙이라는 말로 모아 재산과 이름을 빼앗았다. 장석필은 그들의 땅과 보상금을 계산했다. 윤동식은 제복을 입고도 신고를 돌려보냈다. 오명숙은 약을 건넸고 마지막 순간에는 딸 하나를 살리기 위해 나머지 사람들을 죽음 속에 남겨두었다. 그리고 한서연은 살아남았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오명숙은 마지막 조사에서야 모든 것을 인정했다. 그녀는 백규진에게 약을 먹인 사람도 신도들에게 마지막 물을 돌린 사람도 자신이라고 했다. 다만 그녀는 죽음은 이미 백규진이 시작했다고 반복했다. 강태석은 그 말이 변명인지 사실인지 혹은 둘 다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인간은 자기 죄를 말할 때조차 순서를 고른다. 먼저 시작한 사람, 더 많이 가져간 사람, 더 세게 때린 사람, 더 오래 침묵한 사람. 그러나 항아리 속에서 숨을 쉬던 사람들에게 그 순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뚜껑은 닫혔고 소금은 부어졌고 밖에서는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다. 2004년 봄, 재판은 목포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법정은 작았고 방청석에는 유족 몇 명과 기자들, 호기심 많은 지역 사람들이 섞여 앉았다. 김옥자의 아들은 증언대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1997년 파출소에 찾아갔던 일을 말했다. 우리 엄마가 이상한 데 갇힌 것 같다고 했는데 경찰이 그냥 집안일이라고 했습니다. 박문식의 동생은 형이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를 꺼냈다. 편지에는 여기 숫자가 이상하다, 나가서 말하겠다 라는 문장이 있었다. 그 문장을 읽는 동안 방청석 어딘가에서 누군가 작게 흐느꼈다. 장석필은 윤동식 살해와 세빛부활회 집단 살해 공모, 사체 은닉, 사문서 위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오명숙 역시 살인 공모와 약물 투여, 사체 은닉, 사문서 위조로 긴 형을 받았다. 윤동식은 죽었고 백규진은 유골로 돌아왔기 때문에 법정에 설 수 없었다. 죽은 교주는 처벌받지 않았다. 그 사실이 유족들에게는 가장 쓰라렸다. 법은 살아있는 죄인만 세울 수 있었다. 죽은 자의 죄는 판결문 속 문장으로만 남았다. 재판이 끝난 뒤 강태석은 다시 폐염전 자리로 갔다. 개발 표지판은 쓰러져 있었고 창고가 있던 자리는 잡초와 흙더미뿐이었다. 바닷바람이 불 때마다 마른 풀들이 서로를 긁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시신들은 수습되었고 이름은 되찾았고 판결도 내려졌다. 그러나 이상하게 아무것도 끝난 것 같지 않았다. 사건은 해결됐지만 구원은 오지 않았다. 늦게 도착한 진실은 늘 그렇다. 문을 열어도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숨을 멈춘 뒤다. 강태석은 주머니에서 작은 증거사진 복사본을 꺼냈다. 소금 항아리에서 처음 발견된 손가락, 한때 이름도 얼굴도 없이 사건의 문을 열었던 그것. 그는 사진을 접어 수첩 안에 넣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형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사건을 잊는 일이 아니라 사건이 정리됐다고 믿는 일이었다. 정리된 서류 뒤에도 누군가는 끝내 돌아오지 못한다. 며칠 뒤 무항경찰서로 작은 소포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한서연이었다. 안에는 낡은 나무패 하나가 들어있었다. 붉은 글씨로 9번이 적힌 신도번호패였다. 함께 들어있는 편지에는 짧은 문장이 있었다. 강태석은 그 문장을 읽고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는 경찰서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고 복도 끝 형광등은 여전히 낮게 떨렸다. 그는 소포 상자를 닫았다. 소금은 썩음을 막는다고 했다. 하지만 그 사건에서 소금이 막은 것은 썩음이 아니라 진실이었다. 사람들의 죄와 침묵, 두려움과 욕심이 소금 속에 절여져 6해 동안 썩지도 사라지지도 못한 채 남아있었다. 부활을 믿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온 것은 사람의 몸이 아니라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둔 자들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은 판결문에 적힌 뒤에도 무한의 바닷바람 속에서 오래도록 마르지 않았다.